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 등 전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부터 최고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방 붕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권 후보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아 압승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포함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73.28%로 어대명을 입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양도구육 발언을 놓고 여권 내에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쓰인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합니다. 또 임시정부도 우리 역사로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유리 합동묘지에 묻혀 있었던 광복군 17위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했습니다. 서울현충원에서 합동봉송식을 마친 선열 17위의 영현은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떠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중국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교회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교회에는 5천여 명의 신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으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 카페에서 한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4인승 놀이용 기차를 타던 3살 아이가 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발이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23년 만에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오늘은 수도권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데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충청 지역에 또다시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된 건데 새벽 2시쯤 검은색에 가까운 폭우 비구름이 부여 등 충남 지역을 강타한 겁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110.6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지역 관측사상 역대 2위로 23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기록됐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측 기록을 깼죠. 110mm로 역대 기상 관측 기록을 깼고. 광복절 휴일인 오늘은 다시 정체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수도권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밤부터 16일까지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며 영향을 주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방 붕괴에 의한 피해에 각별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화요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 화요일 오후 늦게부터는 남해안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지난 뒤에도 금요일과 토요일 또 한 차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침수,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우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큰 비가 예보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폭우 예보에 피해 주민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피해 복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 수해 복구 현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혔던 길을 뚫고 저렇게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렇지만 수해 상흔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완전히 구겨졌고 자동차는 앞유리가 깨진 채 이렇게 엔진이 노출된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산 중턱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들도 많은데요. 다시 비 예보가 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전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아직도 멀었어요. 저쪽으로는 아직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길만 뚫렸을 뿐이지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차들은 앞유리가 깨지고 찌그러진 채 집 앞에 방치돼 있고 주택은 외벽이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평지에 있어 간단한 복구가 진행된 다른 마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틀고 전기와 통신 정도만 간신히 복구했는데 다시 지난주 같은 장대비가 쏟아진다면 얼마나 피해가 커질지 걱정입니다. 오늘 밤이냐 내일 이제 비 또 온다니까 겁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워낙 뭐 장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라 그래서 뜻대로는 안 되네요. 일부 주민들은 수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6일까지 중부지방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 수해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첫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용진 강훈식 의원을 큰 표차로 따돌렸고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도 큰 표차로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를 8.28 전당대회 첫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는 단연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79.69%. 박용진 의원이 16.96%로 이 의원의 뒤를 이었고 강훈식 의원은 3.3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득표에서 12.5% 반영되는데 이재명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충청 지역 권리당원 개표 결과에서도 이 의원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75%에 가까운 이재명 의원의 득표율에는 변함이 없었고 박용진 의원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정치적 고향인 충남에서 힘을 얻은 강훈식 의원은 6%대로 반등했습니다. 압도적 득표를 얻은 이 의원은 이제는 당원들이 사상 최대 투표율을 만들어달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약속했습니다. 압도적 높은 득표율도 감사드립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 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용진 의원은 셀프 공천과 당원 개정 등을 두고 1위 이재명 때리기에 힘을 실었고 차떼기 당의 후신보다도 못한 우리 당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합니까? 행여라도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가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당화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두 후보와 다른 제3의 새로운 선택지를 내세웠습니다. 대세론도 싫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적과 싸우듯이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새로운 선택지 강훈식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전환점을 지나면서 이재명 의원의 승기가 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5% 이상이 집중된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막판 뒤집기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에선 권리당원 득표, 여론조사 할 것 없이 정청래 고민정 의원이 압도적 선두를 지켰고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의원이 뒤를 이어 5명 안에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이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이재명 대세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노리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논의를 포함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언급한 데 대해 여권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이자 전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에 자신은 개고기를 판 적도 양의 탈을 쓴 적도 없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더 이상 눈물파리로 여권에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가세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당대표였던 사람의 입에서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도대체 다들 뭐에 쓰인 건지 모르겠다며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전날 기자회견을 봤으면 대통령이 개곡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일부에서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폭로 프레임으로 잡으려 한다며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힌 게 폭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 독려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오늘부터 라디오에서 뵙겠다며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국해 이장을 신청할 후손이 없었던 탓에 수유리 합동묘지에 묻혀있던 광복군 17위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의 자유는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독립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광복군 선열들의 유해가 의장대에 손에 들려 합동 안장식장으로 이동합니다. 헌화와 분향으로 넋을 기린 뒤 유해 학원과 취토를 마지막으로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울 수유리 합동묘지에 안장돼 있던 수유리 광복군 17위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1945년 이후 77년 만입니다. 이제 77년의 한을 푸시고 조국 대한민국 동지들 곁에서 편히 영면하십시오. 광복 직후 국립묘지가 없어서 수유리 합동묘지에 묻혀야 했던 수유리 광복군 17위. 대부분 20, 30대 꽃다운 나이에 순국해 이장을 신청할 후손조차 없었던 탓에 지금껏 국립묘지로 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국가가 처음으로 이장을 추진하면서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조성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역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 수리를 계속 계시다가 청원에서 이렇게 이장을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장식에 앞서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된 봉송식에 참석해 수유리 광복군 17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유신, 김찬원, 백정현, 이혜순, 동방석, 이도순,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거라며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입장할 예정입니다. 경축사에서는 남북관계와 한일 문제 등이 주요 메시지로 담기는데 특히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상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도심에선 시민 수백 명이 태극기를 만들거나 걷고 달리며 무궁화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검정 모자를 나눠 쓴 시민들이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3.355 모여 만든 건 대형 태극기. 광복절을 맞아 열린 달리기 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8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같이 활동하는 크루분들하고 광복절 기념해서 뛰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기분이 참 묘한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행사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후손은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시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8.15가 내일이잖아요. 회원들이 연로하시니까 많이는 못 가지만 가깝게 한 1km를 걷는다고 그래서 1시간쯤 걷고 달리자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온몸은 땀범벅이 됐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시민들의 얼굴은 완주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청와대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온 시민들은 이후 이곳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달려서 8km짜리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같이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달리는 거는 저희도 제가 달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거의 로드는 처음이에요. 다 같이 누리니까 너무 기쁘고 광복절 기념일이라서 너무 뜻깊습니다. 서울광장 앞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무궁화를 무료로 나눠줬고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가게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손님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고 또 지방에서 놀러 오신 분들도 여기서 저희 아시는 분들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77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과 집중호우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유행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9천여 명으로 엿새 연속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론 18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107일 만에 가장 많았고 숨진 사람도 57명으로 닷새째 5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기보다는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휴가철 직후 광복절 연휴가 이어진 데다 폭우와 수해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의 방역 경각심이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개학이 되고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이르고 인구 이동이 있고 가을에 또 여기저기서 또 축제하고 정부의 방역 의지는 바닥이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겁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던 사람들의 재감염률이 상승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현재 재유행이 정점 구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주변 고위험군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연휴 직후 휴가철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예측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하반기 고강도 감사가 진행될수록 피감기관의 반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해 내부를 정비한 감사원은 전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관에 대한 하반기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고도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공무기관 관련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유도하려고 근태를 빌미로 마구잡이식, 직원 괴롭히기식 감사를 이어간다며 연일 SNS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급 직원 한 명을 감사실로 불러 반나절 동안 장시간 동안 심적으로 압박하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돌아가며 반복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종용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독법적 문제 포함해서 차곡차곡 지금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하게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견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한 과정도 감사에 포함시키자 청부 표적 감사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해 청부 감사에 나서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후 보름 만에 KDI 원장이 사표를 냈고
방통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가 진행될수록 피감기관과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더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강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관련 녹음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위조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이해람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후에 엽니다. A씨는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대화 녹음 파일을 넘긴 혐의를 받는데 파일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기계식 음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이라고 공개한 녹취록엔 전익수 법무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거나 수사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해람 중사 사진을 보고서에 넣으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 카페에서 한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발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최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키즈 카페 업주와 종업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키즈 카페에서 14인승 놀이용 기차를 타던 3살 아동 A군이 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발이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 연습을 앞두고 내일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됩니다. 과거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고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한미 연합연습. 한미는 내일부터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며 첫 UFS를 본격화합니다. 위기관리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징후를 가정해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방에서 병력이 이동하는 징후가 포착되거나 강경한 메시지 등이 이어지며 위기가 고조될 때 추가 도발의 빌미는 주지 않으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응 메시지 등을 내며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위기관리 연습이 끝나면 오는 22일부터는 실제 전시체제로 전환된 이후 상황을 가정한 본연습이 진행됩니다.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해 진행하는데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반도체 공장 화재를 반영한 시나리오도 처음으로 적용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야외 기동 훈련도 부활합니다. 특히 이번 8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는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 가운데 하나인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와 병행해 처음으로 한국군 사성장군 지휘 아래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어젯밤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타이완을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등 현지 고위 인사들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중국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녁 타이페이 숭산공항에 미군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앞서 도착한 민주당 에드미키 상원 의원에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2명씩 4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타고 온 비행기입니다. 미국의 타이완 주재 대사관격인 주 타이완 미국협회는 도착 후 성명을 통해 미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 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타이완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 지역 안보,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은 지난 2일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떠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주 타이완 미국 협회는 이번 방문이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타이완 해협과 영내의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이루어졌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측도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 방문에 강력히 반발했던 중국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어제도 타이완 해협에서 군용기와 전함들을 기동했으며 11대의 전투기가 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미국 정치인들이 타이완을 빈번히 방문해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교회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 카이로와 인접한 기자주 임바바에 있는 콥트교 아부시파인 교회에서 예배 도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최소 41명이 목숨을 잃었고 45명이 부상했다고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교회에는 약 5천여 명의 신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으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나면서 엄청난 양의 연기와 가스가 발생했고 놀란 사람들이 입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반려견이 원숭이 두 창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 사는 44세와 27세 동성애자 남성은 지난 6월 몸에 따가운 병변이 발생하는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원숭이 두 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찾은 날로부터 12일 뒤 평소 침대를 함께 사용했던 반려견이 유사한 병변과 함께 복부 낭종, 가느다란 항문 궤양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PCR 검사 결과 이 개는 원숭이 두 창으로 확진됐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은 주인들의 것과 10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군의 완전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걱정처럼 극심한 빈곤과 여성 인권 억압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여성 수십 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일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고 사격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언론인을 꿈꾸는 16살 소녀 캐리슈마 라시디가 공부하는 곳은 사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 여학생의 정규 수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직업을 가질 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برای حکومتداری خود و همچنین قبال درازی مکاتب برای دخترها بسته است. خانم‌ها به دلایل مختلف از وظیفه‌شان برکنار شده بودند. 어린이 병원에 영양실조 병동이 꽉 찼습니다. 올해 5살 아래 영양실조 어린이는 1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년 동안 2배로 늘었습니다. گفت که من شرمت به من نه دوایش گرفتم بتونم نه شیرش گرفتم بتونم دختر پیشونی چشم مطمئن میره من چطور کنم 꼭 1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국제 원조가 끊기는 대신 제재는 강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국제구호단체 전문가는 안전띠 없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기 발전에 사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의 비축량이 부족해 앞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심각해진 한전의 적자 구조가 LNG 수급 차질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 가격이 지난달 1kW시당 150원에서 이번 달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인 2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12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한전의 적자 구조는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1분기 7조 8천억 원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6조 5천억 원 적자를 이어갔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도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LNG 가격은 8월 들어 전달 대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비수기인 이 8월 초 시점에서 S&P가 200원으로 폭등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의 인상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도입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LNG 가격은 올해 1분기 33달러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올랐고 10월 이후 선물 가격은 5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추진돼 LNG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유럽 국가들이 LNG 구매 경쟁에 뛰어들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LNG 재고는 저장 용량의 30%대에 그쳐 앞으로 상당량을 추가 도입해야 하는 상황. 21년보다는 저희가 이제 재고 물량이 좀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수요가 좀 없어가지고 재고 물량이 좀 높았던 거고요. 이미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은 앞으로 들여올 LNG의 가격 상승분까지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어 한전의 장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매매가는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가 최근 4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서 8월 31억에서 32억에 비하면 2년 사이 10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는 전용 면적 78제곱미터가 직전 가격보다 6억 원 오른 4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학군이 뛰어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 1단지는 전용 면적 138제곱미터가 직전 가격보다 5억 원 뛴 71억 원에 팔렸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죠. 똘똘한 한 채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일단 42평도 71억 거래됐고 32평도 59억 거래됐고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강남권 부자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현금으로 고급 주택 구매가 가능하고 또한 옮겨갈 만한 다른 대체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주거 선호도와 집값 상승 기대감. 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에서는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난가자동 DMC 파크뷰자의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고가 13억 9천만 원에서 5억여 원 급락한 9억 원에 팔렸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9억 4,5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보다 2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두 단지 모두 2년 전 가격에 근접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끌 투자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서울 외곽이나 개발 호재가 선반영됐던 수도권에서 저가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선호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와 안양, 인덕원 등 수도권에서는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으며 최고가 대비 3억에서 6억까지 급락한 단지가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는 우주항공 분야 큰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던 100년 전 우리 민족의 최고 스타였던 비행사를 떠올려 봅니다. 처음으로 조선의 하늘을 난 조선인 안창남 선생인데요. 만 29살 짧은 삶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보장된 꽃길을 마다한 숭고한 행적에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영화 안창남 비행사입니다. 100년 전인 1922년 조선의 하늘을 난 최초의 조선인 안창남의 활약을 담았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안창남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준 존재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대신 나에게는 한일영신이 가슴 속에서 용솟은 쳐 있다.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18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안창남은 비행학교를 거치며 천재적 비행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3년 뒤 서울과 인천 하늘에서 선보인 고국 방문 비행은 일본인과 서양인의 비행만 보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지어다보느냐 안창남 비양이 구보다 볼시이니 안복동이로다. 안창남의 이름이 들어간 민요 개사곡이 유행했고 비누와 석유 등 각종 광고, 이딴 책 출판 등 안창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안창남의 비행을 기록한 책은 일제가 금서로 지정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도전 정신과 희망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켰던 행사였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우리도 무언가를 꿈을 이뤄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겨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고국 비행을 계기로 안창남의 삶도 선회했습니다. 모국의 애국지사들과의 만남에 이어 간토 대지진 직후 한인 학살을 목격한 안창남은 인기 비행사의 삶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군에 합류했고 독립운동단체 대한독립공명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벌였습니다. 만 29살이던 1930년 안창남은 비행훈련 중 추락해서 공중의 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띄우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올해 안락한 삶 대신에 도전과 조국 독립을 향한 희망을 선택한 청년 비행사의 삶을 기리기 위한 전시가 더욱 뜻깊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상북도 구미 봉곡동의 한 카페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손님들이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떠내려가던 일가족이 주변에 다른 사고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의 신고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성천에서 고무튜브에 매달린 남녀 9명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경찰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하천 가운데 수풀을 잡고 버티던 친인척 9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은 주변에서 먼저 발생한 물놀이 사고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내내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나라꽃인데요. 120살이 넘은 강릉의 국내 최고령 무궁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만개해 광복절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박씨 문중 제실 돌담 위로 힘차게 뻗은 가지마다 무궁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잎 안쪽에 붉은 무늬가 선명한 홍단심계 순수 재래종 무궁화입니다. 나무 둘레는 1.4m, 높이는 4m에 이릅니다. 무궁화 나무 수명은 보통 40-50년인데 이 강릉 방독리 무궁화의 추정 나이는 120년 이상으로 국내 최고령 무궁화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 있는 무궁화 보니까 신기하고 저 나무가 120년이나 살았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보존 가치가 커 2011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았다고 알려진 무궁화는 뭐 국내에 한 두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것들도 지금은 다 죽고 해가지고요. 거의 100년 넘은 거는 방독립 무궁화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는 새벽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이튿날 또 새로운 꽃이 핍니다. 끝이 없다는 뜻의 이름처럼 7월부터 석 달 동안 이렇게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방독립 무궁화는 고령에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전성기 못지않게 매일 꽃을 피워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감정기 때 말살 정책을 썼는데 무궁화를 지실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서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등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방독립 무궁화. 결의의 상징이자 나라꽃답게 끈기 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반 붕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또 임시정부도 우리 역사로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양도구육 발언을 놓고 여권 내에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다들 뭐에 쉰 건지 모르겠다며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권 후보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아 압승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포함한 누적 득표율에서도 73.28%로 어대명을 입증했습니다. 수유리 합동묘지에 묻혀 있었던 광복군 17위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떠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중국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교회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교회에는 5천여 명의 신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으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한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4인승 놀이용 기차를 타던 3살 아이가 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발이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충남 부여에 23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끊기고 마을이 토사로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천 제방 근처에선 물길에 휩쓸린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흐르는 흙탕물. 다리는 마치 누가 일부러 부순 듯 아스팔트 길 한가운데가 뚝 끊겨 있습니다. 마을 도로는 토사와 돌멩이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밀려든 토사와 나무 잔해는 집까지 덮쳐 지붕을 무너뜨리고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흩뜨려 놓았습니다. 서해안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중남부권을 관통하며 충남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1시간에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부여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은산면 근처에선 봉고 트럭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는데 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신대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은산리 일대 주택들은 침수되는 등 마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청양군에서도 토사수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충남 지역에 퍼부은 비는 오전 6시쯤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우특보도 해제됐지만 집중호우가 핥히고 간 피해 복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5명을 구조했고 400건 가까운 비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방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비가 강해지겠고 밤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충청과 남부 내륙, 내일 오후 늦게부터 수요일까지는 남해안에도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내렸던 폭우에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선 싱크대나 화장실, 세탁실 등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미리 물길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을 낀 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종아리까지 차기 전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 등 취약 장소에선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올 때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쏜살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대피를 해야 됩니다. 슬리퍼, 하이힐 등을 신고 대피하는 것은 위험해 차라리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급 상황이 닥쳐 유리창을 깨야 할 때는 창의 가운데가 아니라 창틀에 가까운 모서리 부분을 가격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찼다면 혼자 이동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호등과 전신주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시 피해 신고는 119로 하되 소방청은 응급 환자가 119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침수 피해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수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등 경기도민 10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청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이 361세대 684명 발생했고 양평과 군포 등에서 360명이 귀가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전과 단수로 인한 일시 대피자는 928세대 1758명이며 이 가운데 802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에게 응급구호 세트 1089개, 취사구호 세트 115개 등을 지급했고 임시 주거시설로 쓸 텐트 200동을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너무 지나쳤다, 망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곧장 반격에 나서는 등 국민의힘 내용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다시 꺼내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기적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개고기를 판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역시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이준석 대표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가세했습니다. 비대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김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냐며 당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 동료글을 올리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쉰 건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일부에서 폭로 프레임으로 잡으려 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한 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민주당은 여권의 내홍 격화를 놓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참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만약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당내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집권 여당이 혼란을 추스려야 할 주호영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인 내일까지 인적 구성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만 비대위 성격과 불확실한 활동 기한으로 인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부 분열이 조금이나마 수습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1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1차 여론조사에서 79.69%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충청 지역 권리당원 득표율에서도 누적 73.28%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박용진 의원은 총 득표율 19.9%, 3위 강훈식 의원은 6.83%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계 후보들 선전이 이어졌는데 친문계 고민정 의원이 2위를 지켰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 4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수유리에 안장돼 있던 광복군 17분의 유해가 77년 만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국립묘지에 모시는 걸까? 젊은 시절 목숨을 잃어 안장을 신청할 직계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으니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김유신, 김찬원, 백정현, 이해순, 현희평, 김순근, 동방석, 이도순, 이한기, 조대균, 김성률, 김운백, 문학준, 안희룡, 전일묵, 정상섭, 한휘. 과거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과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기는 국민들이 8.15 그러면 몇몇 사람들의 영웅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600여 명의 한국 광복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란 말에 익숙한 건 이 익숙치 않은 이름들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광복군 선열 17위 합동 봉송식에서 오늘날 자유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서 선열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추모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복 77년 만에 17위 선열 모두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해서 발표합니다. 취임사 때처럼 자유가 핵심 철학이 되고 또 임시정부도 우리 역사로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77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 행사는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분 분량의 경축사를 발표합니다. 남북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관심인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경제적 조치에 더해 북한이 핵개발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계부처 조율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0일 동안 다듬어진 구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한 적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이번에도 미래 협력을 강조하면서 경색된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취임사 때 35차례나 강조했던 자유. 이번 경축사에서도 핵심 철학이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1공화국 수립 전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표현도 담길 전망입니다. 임시정부도 우리나라 역사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했던 과거 보수진영 역사관에서 벗어나 1919년 임시정부 적통을 앞세운 진보진영 주장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후손들은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 영흥 출신의 개봉우 선생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정착한 뒤엔 한국어와 역사 교육에 전념했고 이역만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개봉우 지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고국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개봉우 선생의 후손도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봉우 지사의 증손 게 에두아르드 씨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각각 1명입니다.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명희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조명희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 살며 여러 시와 소설을 써냈는데 대표작으론 낙동강이 있습니다. 저의 친정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한국근대 민족문학이 선구자 보석 조미기입니다. 저도 친정할아버지 전승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단단히 살아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강현상 선생의 증손 김유리 씨는 감사함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활동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광복 77주년
여전히 저 멀리엔 낯선 환경을 살아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롭게 우리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1,280명. 정부는 먼 땅의 후손들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금액도 애초에 예상했던 7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포착된 대규모 외화 송금. 당시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9천억 원, 신한은행 1조 6천억 원으로 모두 2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두 은행의 이상 거래는 4조 1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은행권 전체의 의심 거래는 7조 원가량이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2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서 53.7억 달러, 44개 업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자체 검사를 벌인 결과 의심 거래는 모두 65억 4천만 달러, 8조 5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받은 자금을 무역 법인에 모은 뒤 수입 대금 지급 같은 이유를 들어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겁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외국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의심되는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상 거래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파생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과 관련 뇌물 혐의를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 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 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 출국 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결국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국 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 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의 요건인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성이
다른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실체적 내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같은 형식적인 하자가 근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국을 시도하면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또 출국 금지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데 향후 재판 과정과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날보다는 5만 9,709명,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주보다는 6,300여 명이 늘면서 12% 증가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증가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감소세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폭우 등의 영향도 있어 이번 재유행 정점이 이달 말쯤으로 늦어지고 확진 규모는 20만 명 수준이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의 배경으로 지목된 옛 통일교 활동을 놓고 고액의 물품 판매부터 부정투표 지시까지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아베 재임 당시에는 이런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조직적 비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회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용의자는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원한을 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금뿐 아니라 애군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05년부터 옛 통일교와 교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리 재임 기간에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安倍さんの辞任によって一旦終わった時期以降に刑事摘発が一気に増えて、そして第二次安倍内閣が発足した以降は全くそうした刑事摘発がなくなったという関係性になっています。 일본 국회의원 가운데 옛 통일교와 교류가 있었다고 밝힌 의원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가 집권 자민당 소속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옛 통일교 측에서 신도에게 선거운동 지원뿐 아니라 대리 투표를 시켰다는 증언도 전했습니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피해를 감추고 교단 세력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 속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消費者庁に一番相談が最初に来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ので、そうした動向を踏まえながら霊感商法についてきっちり対応できるような検討会を立ち上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단절을 강조했지만 새 내각에서도 옛 통일교 관련 인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 다음 달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은 약 6천 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전 총리도 참석이 예상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상기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한낮 온도가 섭씨 50도가 넘은 산유국 이라크는 전기 공급마저 끊겼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미국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은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명이 가장 처음 시작된 강으로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지금 더위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서입니다. يعني شويه هنا نجي نبرد راحتنا نجي نسبح لا كهرباء لا مي وين نروح والله وين نروح. 이라크는 지금 한낮의 온도가 50도를 넘곤 합니다. 그런데도 더위를 식혀줘야 할 선풍기는 자꾸만 꺼집니다. 전쟁 때 망가진 전기시설이 아직도 그대로라서입니다. 교통경찰의 신발을 쩍쩍 녹아붙게 한다는 지옥 같은 더위. 그걸 지금 참아내게 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호객꾼이 건네는 생수 한 모금입니다. تربيه محل بسخام بيوهم حشاكم ليش ماكو هسه لو اكو عندي شغل ابيع ماي ب 750. 로빈슨 씨는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열사병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게 벌써 27회지만 올 여름이 가장 두렵습니다.
horrible. I dread these 3 months every year here in Arizona. 40도가 넘는 더위를 사람들은 에어컨 그늘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만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덜 더웠다던 지난해 이 도시에서만 130여 명의 노숙인이 지쳐 숨졌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11일 만에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어제 1박 2일의 일정으로 또다시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주재 대사관격인 주 타이완 미국협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에드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과 타이완 관계, 지역 안보, 무역 투자,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 타이완 미국협회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대표단이 오늘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의 한 쇼핑몰에 있는 폭죽 창고가 폭발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45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이 발생한 후 3시간이 넘도록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벌였지만 진화 중에도 폭죽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쇼핑몰은 예레반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악마의 시 작가 살만 루슈디가 흉기 피습 하루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슈디의 동료 작가 아티시 타시르는 현지 시간 13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서 루슈디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슈디는 전날 미국 뉴욕주 셔쿼터에서 열린 문학축제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무대로 돌진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참전용사 피해보상법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하는 자리에서 한 코미디언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스타만 진행한다는 미국 심야 토크쇼를 무려 20년 동안 맡은 존 스튜어트. 올해는 최고의 코미디언에게 수여하는 마크 트웨인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We're the banana peel in the coal mine. When a society is under threat, comedians are the ones who get sent away first. 이런 존 스튜어트가 상원에서 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해외 미군 부대에서 쓰레기 소각장 독성 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앓고 있는 참전 용사에 대한 의료 지원 법안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며 재고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Did Pat Toomey stand up and say, "This is irresponsible. The guardrails"? No, not one of them did. They vote for it year after year after year. You don't support the troops. You support the war machine. 존 스튜어트는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한편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는 연예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상원도 결국 두 손을 들고 일주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86, the nays are 11. This motion to concur, the motion is agreed to.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존 스튜어트에게 큰 빚을 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장교로 복무한 바이든의 장남도 소각장 독성물질 노출로 뇌암 판정을 받고 7년 전 숨졌기 때문입니다. But what you've done, John, matters. You refuse to let anybody forget, and we owe you big, man. 존 스튜어트는 과거에도 9.11 테러 희생자 기금을 연장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등 활동가로 나서는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 스튜어트에게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해외 관광 시장이 열렸지만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큰 타격을 우려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와 태국 방콕 전세기가 취항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 온 태국인은 700명. 하지만 입국 심사를 거쳐 실제 제주 땅을 밟은 태국인 관광객은 전체 40%인 280명에 불과합니다. 60%가 제주 관문인 공항에서 무더기 입국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입국이 허가된 280명 중에도 20%인 55명이 관광 도중 이탈했습니다. 전세기 취항 전인 지난 6월 태국인 4명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단 이탈자 역시 가짜 관광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여건에서 입국 전부터 빗장을 거는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을 법무부가 적극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무사증 재개와 해외 직항 노선이 확대된 지난 6월 이후 해외 관광객은 전년보다 30% 늘어난 1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기 입국 거부 같은 부작용과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움직임이 일자 제주 해외 관광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늘길부터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태국 방콕 전세기 취항을 종전 매일 운항해서 주 2회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무사증 큰손인 중국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세기를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던 관광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자여행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관광객 모객부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이제 막 해외 관광 시장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어쩌면 이제 드디어 이제 국제 관광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도내 관광업계에 굉장히 많은 피해와 또 그 관광업계 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주도의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제주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는 이번 주 안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유보를 공식 건의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제주 관광시장의 운명은 정부 손에 달려 있어 특별법에 의해 부여된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문을 두들기면서 치킨 왜 없냐고. 4시에 치킨 나올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직원 붙잡고 치킨 언제 나오냐고. 좀 이따 7시에 나와요, 7시요. 고객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획 개발된 제품 중 하나가 당당 치킨이고요. 박리담회입니다. 본사에서 대량 직구매를 통해서 조리 직원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물가 너무 심각하게 올랐잖아. 싸니까요. 싸죠. 배달을 시키자니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의 크기도 틀리고요. 밀가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레시피인데 그 레시피가 틀립니다. 마트 치킨은 콜라도 별도로 사야 되고 치킨무도 별도로 사야 되고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저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마트에서 파는 거. 마트가 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냐면 이걸 통해 가서 이걸 사러 오신 분은 적어도 꼬만 통이라도 더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마트를 들렸으니까. 마케팅적인 활용이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프랜차이즈랑은 고객 니즈가 아예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즉석에서 바로 드시고 싶은 분들과 마트에 장을 보러 오셨을 때 저녁상을 차리면서 드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서요. 치킨이 있다고 해도
매출이 줄지를 않았어요. 물론 마트 치킨도 안정성을 가지고서 하고 있겠지만 브랜드 치킨은 보다 좋은 기름, 또 보다 좋은 튀김옷, 최상의 닭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치킨을 즐기기 위해서는 브랜드 치킨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프랜차이즈랑 경쟁하려는 의도는 아예 없고요. 그런 그거 쉽지도 않거든요. 소비자에게 그냥 대형 마트고 할인 마트에 충실하려는 거거든요. 모든 제품 저렴하게 고객에게 드린다. 네. 광복절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오후 늦게부터는 북한 지방에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30에서 100, 특히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 중부를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전북과 경북 북부,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27.3도, 부산이 27.8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30도, 대구가 35도, 창원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이어서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